오늘 오전에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여전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8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보다 오르고 있잖아요. 집값 잡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가계대출과 집값이 추세적 안정으로 접어들지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부터 시행되는 요 전세자금 보증 심사의 공시가격 126%를 적용한다. 요 126%를 네.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보통 이제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은 이 담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증서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택금융공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끊죠. 그걸 이제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 가서 전세 대출을 내는데 앞으로 이제 이 보증 문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전세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드는 이런 이제 결과를 낳는다는 건데, 그래서 아까 이제 126%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공시가격의 126%인데 이게 선순위 채권하고요. 그다음에 임차 이제 보증금 낼 거잖아요. 그걸 합쳐서 이제 공시가격의 126%인데 이 126%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이제 공시가격이 한 140% 곱하기 이제 담보 인정 비율 이걸 이제 90%를 곱하면 이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뭐 아주 복잡하게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을 다 많이 못 받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세입자가 어떻게 보면 비상이 걸린 건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집주인들이 이제 오히려 아우성을 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 대책의 뭐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아파트들도 이런데 비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면 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이제 역전세난 생기고 그다음에 대출을 더 안 해주면 더 안 나가고 그러면 이제 대출 받아서 빌라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산 위기에 몰릴 거다. 막 이런 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가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약간 이제 극단적인 어떤 그런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요. 왜 지금 집주인들이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느냐? 그거는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전세 보증금 돌려막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은 그럼 세입자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 세입자가 갖고 있는 이 보증금을 그대로 승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세가 만약에 1억이라면은 그죠? 기존 세입자가 그러면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1억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못 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8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역전세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제가 봐도 지금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쪽에 어떻게 전세 시장에 동맥경화증 부분은 좀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6.27 대책에서 이제 전세 시장도 약간 일부 규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보정 한도를 그죠? 90%에서 80%로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전세 이렇게 태거 자금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6.27 대책 이후에 새로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구하는 사람한테는 한도가 1억입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다세대 주택 있잖아요. 이건 공동주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통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다세대 주택은 사실상 다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주택자는 태거 자금 자체를 못 빌립니다. 그래서 보증 한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낮아지지. 그러면은 돌려줄 재원은 사실상 없지.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렇기 상태로 몰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원칙대로 하면은 어차피 전세를 이제 드린다는 것은 세입자한테 돈을 꾼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약속금을 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년 뒤에 이제 되돌려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비아파트 시장의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관행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도의 변화에 이제 집주인들이 굉장히 좀
걱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중간 단계가 없이 갑자기 이행돼서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지금 깡통 전세 문제하고 전세 사기 그 부작용이 컸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정 한도를 좀 낮추는 것은 맞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급작스러운 변화 속도가 같아요. 너무 좀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사실상 지금 6.27 대책이 어떻게 보면은 이 투기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극성을 부렸던 이런 아파트 쪽이었잖아요. 이게 난리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비아파트 쪽은 지금 사실상 이게 구조적 불황 약간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 대책도 보면은 약간은 아파트하고 비아파트하고 좀 분리해서 했다면은 이런 비아파트 쪽 연착륙이 좀 더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좀 원만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포커스를 아예 처음부터 좀 잘못 맞췄던 걸까요? 그래서 지금 뭐 그거는 전반적인 가계부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가계부채하고 그다음에 깡통 어떤 주택과 전세 사기 부분을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양면이에요. 근데 어디에 이제 초점 맞출까 하는 문제인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 그러니까 좀 집주인들이 좀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시간 같은 걸 조금 줬으면 하는 어떤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부동산 문제나 어떤 시간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 생각하다 보면은 시간을 줘서 집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안 오르면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원천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6.27 대책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과 이제 강도라고 보면 돼요. 오히려 이 효과는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거는 뭐 특별히 이견이 없죠. 왜냐하면은 이게 유예기한을 둬버리면은 이게 또 돌파구를 찾죠. 그쵸.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어떤 대응을 하기 마련인데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 같아요. 그죠? 어떤 집주인들이 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차피 돈을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돈 마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수요 억제하고 이게 임대차 이게 보증 문제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부동산 요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26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하기 위한 법이 시행됐다고 하던데 요게 또 그 전과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진 건지 좀 짚어주세요. 뭐 한마디로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러면 이제 구청에 가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주택을 이제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취득한 다음에 4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거는 1년 동안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 주로 대상 지역은 수도권입니다. 뭐 서울 전역하고 뭐 인천 7개구 그다음에 경기도 23개 시군인데 대부분이 다 포함됐다고 보면 돼요. 주로 어느 쪽에 빠졌냐고 제가 보니까 뭐 경기 쪽은 연천, 그다음에 양평 이런 거 뭐 시장 교란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인천 같은 데는 강화도 이런 데들이 이제 빠졌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포함되고 요번에 보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뭐 이런 다세대 다 포함되고 오피스텔만 요번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오피스텔만 빠지면 거기만 또 사각지대가 돼서 거기만 또 뭔가 다른 또 액션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이제 기후들이 있죠. 저는 약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내국인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에서 오피스텔 허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담동에 뭐 오피스텔 비싼 거,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강남에 뭐 비싼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건 허가 안 받도 되거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 시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거용하고 약간 혼용했었죠. 근데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주거용으로 이제 허가를 받는다고 칩시다. 중간에 가서 내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럼 업무용으로 바뀌면 그럼 그때 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도 뭐 한국인도 허가를 안 받기 때문에 같이는 아마
이 접근, 뭐 이렇게 잣대를 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외국인들이 땅을 많이 산 게 수도권뿐만이 아니잖아요. 제주도도 굉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얘기는 없네요. 제주도는 시장이 그리 시끄럽지 않으니까요. 그런가요? 지금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약간 뭐 수급 불균형이 심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뭐 기울어진 운동장, 뭐 역차별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네. 아니, 나도 집을 못 사는데 외국인이 사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약간 감정상의 반발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다 반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주도도 만약에 시장이 어떻게 요동치거나 분할이 좀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이미 한 차례 뭐 바람이 지나간 상황인가요? 근데 일부러 뭐 투기도 없는데 거다가 뭐 규제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정책은 시장과의 어떤 이게 주고받는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앞으로 주택 시장이 불안해진다, 토지 시장이 불안해진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당분간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좀 않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627 대책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집값 오르는 걸 막아보려고 대출을 막았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어졌고 그러면 결국 집을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럼 결국 월세밖에는 들어갈 방법이 없죠. 살긴 살아야 되니까 서울로 와서 이제 직장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실제로는 집을 살 방법은 아예 없어졌고 그러면 계속 월세로 살아야 되는 상황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그 이제 청년들은 대응을 해야지 가장 좋은 걸까요? 이게 마법의 해결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이제 저렴한 공공임대라든지 뭐 청년임대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많이 확충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일반 시장에서 움직이는 논리가 따로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시장과 관계 어떻게 좀 동떨어져 있는 주거 안정이라는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면은 그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뭐 주거 복지 쪽 그걸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청년들이랑 얘기해 보면 공공임대 이런 단어 들어간 집에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거의 다. 그러면은 계속 정부는 그냥 계획만 예를 들면 이렇게 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들어가 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고 그런 다음에 개발자들 시행사들은 또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공임대 지어놓은 청년 임대를 지어놓은 아파트들이 부실이 나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청년들이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억지로 맞춰지는 정부의 공공 대책들이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건 입지의 문제예요. 입지의 문제다.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살고 싶어하고 원하는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주면 그거는 항상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뭐 수도권 외곽에 뭐 출퇴근 여의도에서 하는데 뭐 2시간 걸린다 그런 곳 쪽은 철저하게 예면을 받겠지만 뭐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라든지 업무시설 가까운 곳에 임대주택이 많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거는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는 이제 내 집 마련 쪽 하나, 그죠?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내 집 마련 못하는 또 수요층이 있잖아요. 뭐 청년 세대 1인 가구인데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쪽으로 약간 주거복지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두 시장을 약간 분리해서 양쪽 다 결국은 제 생각에는 공급을 좀 많이 해주는데 그 지역들이 결국은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어떤 그런 공급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만 딱 들으면 네. 일단 두 부류로 나뉘었네요. 네. 집을 살 수 있는 부류와 집을 네. 살 수 없는 부류로 딱 나눠서 예. 정책을 둘로 따르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뒤섞어 버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섞이면 안 되니까. 예.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 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없긴 한데 정부가 지금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생각까지 들어요. 그건 이제 허무주의에 가까운 건데 아니죠. 결국은 정부의 역할은 제가 봤을 때 규제 완화도 선이 아니고요. 규제 강화도 선이 아닙니다. 결국은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을 줄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할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시장이 슈퍼파워가 됐다고요. 이게 거의 뭐 공룡처럼 비대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이 한번 나오면은 하루아침에 막 재건축 아파트 값이 뭐 2, 3억씩 떨어졌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 그런데 어쨌든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쨌든 시장을 뭐 무조건 통제해서는 안 되지만 확실한 신호를 좀 주는 게 명확한.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집 사는 걸 반대할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막아서는 안 되는데 다만 한꺼번에 이렇게 쏠려서 이렇게 보면 병목 현상을 만들어내니까 결국에 비성 과잉으로 나타나고 이 패닉 과잉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거를 시장을 유예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진정될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무주택자들이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불안해서 자꾸 시장으로 이제 뛰어들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 전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군집 행동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분들을 좀 진정시켜서 어쨌든 나중에 집을 사도 충분히 내가 좋은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신호를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역할이 저는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오늘 방송을 네.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